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저자는 이명빈,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명빈,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료 후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노년내과 펠로를 거쳤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고령친화 병동 개설에 크게 기여하여 우수의학자상을 받았으며 병원 최고 경영진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미국 상위 1% 부자 시니어들을 진료하면서 그때 배운 소중한 것들을 한국의 시니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주변 친구 5명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닮아간다. 이는 우리 뇌의 거울신경세포 때문이다. 이 세포는 특정 행동을 직접 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된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스탠퍼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거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독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내 모습과 대조하다 보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스탠퍼드 시니어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한인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3월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 책에 묘사하는 스탠퍼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이들을 만나며 자신의 건강을 설계하길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욱 필요하다. 시니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 사고이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하는데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골절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밖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낙상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 자주 오셨던 83세 남성 환자는 중증 치매이긴 했지만 근육량이 상당했고 넘어져서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은 시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 체조 선수였다. 그래서인지 자칫 넘어질 뻔한 위기에도 근육이 자동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던 것이다. 이처럼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답은 하나이다.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단련시켜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이다.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더불어 수명도 짧아진다. 이런 근감소증의 발병 속도도 50대 이후부터 빨라진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운동의 처방전은 오버로드를 원칙으로 둔다. 오버로드란
쉽게 말해서 근골격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적응한 뒤에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점진적인 과부하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걸어왔고 계속 걸을 것이다. 따라서 걷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한 가지 운동 방법에 인간이 익숙해지는 데는 2개월에서 3개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평생을 걷는 인간에게 걷기는 오버로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 셈이다. 우리 근육에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그것도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운동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는 것이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다. 걷기에서 살짝 속도를 내서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한층 강도를 높여 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관절과 심폐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즉 익숙치 않은 운동으로 전환해 주는 편이 낫다. 이는 시니어들이 걷기 외에 더 많은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데, 운동이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고 어려우면 다치기 쉬우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시니어들 중에는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어르신들만 관절 주사를 맞는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과 허벅지 근육을 검사해보면 너무 물렁물렁하거나 반대로 많이 뭉쳐 있어서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무릎 관절이 근육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잘 뒷받침을 해 주어야 무릎에 실리는 몸무게가 줄어들어 무릎이 상하지 않는다. 건강한 어깨 만들기. 어깨를 다치지 않으려면 등 근육을 잘 써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견갑골이 제자리에 위치하려면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잠자는 등 근육을 깨워줘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 등 근육을 논할 때는 활배근을 생각해야 되는데 허리에서 등에 걸쳐 퍼지는 편평하고 큰 삼각형 모양의 근육을 말한다. 활배근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기구를 활용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고무밴드로 운동할 수 있다. 고무밴드 중간을 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태권도의 기본 자세를 취하듯 고무밴드 끝을 양 옆구리 쪽으로 가져온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견갑골을 등에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뭉친 근육 푸는 법. 신체 부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이로 인한 통증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뭉친 근육을 푸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뭉친 근육을 푸는 핵심은 혈액순환이다. 지압받기나 전기장판에 지지기, 온탕에 들어가기, 마사지 기계로 근육 풀기 등 근육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지압은 누르면서 혈액의 순환을 억압하고 압력을 빼면서
혈액이 돌게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열 치료와 마사지 기계도 자극은 다르지만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근육의 뭉친 정도나 위치에 따라 방법을 고르면 된다. 지압의 단점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전문 인력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주 받는 게 쉽지 않다. 이때는 폼 롤러를 사용해보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압할 수 있고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타인이 등을 지압해주는 압력을 거꾸로 뒤집어 내 몸이 폼 롤러에 올라가면서 재현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폼 롤러를 활용해서 뭉친 근육을 찾고 푸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이보다 손쉬운 방법은 바로 마사지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마사지 기계보다 강력하고 뭉친 근육을 때리는 기능도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보다 넓은 면적의 근육을 풀 때는 폼 롤러를, 다소 좁은 면적의 근육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풀 때는 마사지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폼 롤러와 마사지건을 활용해서 등과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푸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다른 근육과 관절도 중요하지만 이 두 곳이 올바른 자세를 구축하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뭉친 근육이 풀렸다면 근육을 살짝 늘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칭이다. 근육이 뭉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비효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근육의 결을 이해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간의 몸은 온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앉아있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만약 여기저기 근육들이 쑤시고 저리다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당신은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많아져서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근육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그렇다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뇌로 가서 우울감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2. 췌장과 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3. 혈관으로 가서 내피 기능과 혈관 재생을 향상시킨다. 4. 부신으로 가서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5. 면역 세포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6. 종양으로 가서 종양세포의 사멸을 돕는다. 7. 뼈에서 골 형성과 골 치유를 촉진한다. 8. 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 대사를 원만하게 한다. 9.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현재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운동부터 하면 비균형이 심해져서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시작하길 권한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는 걸까? 고무밴드만 있으면 된다. 테라피 밴드라고도 불리는 이 고무밴드는 물리치료에도 흔히 사용되기에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 고무밴드로 과연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근력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은 저항성 운동이다. 저항이 있어야 근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령은 무게 때문에 중력이 아래에서 끌어당기는데 그 저항을 이겨냄으로써 근성장이 이루어지고 고무밴드는 무게는 가벼워도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 저항을 이겨내 근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럼 고무밴드나 집에 있는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아보자. 고무밴드를 이용한 등과 어깨 운동. 이는 거북목 치료와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자 좋은 자세 구축법으로 앞에서 잠깐 소개한 운동이다. 고무밴드를 등과 어깨에 사용하여 당기는 동작이다. 앉은 자세에서 발 중간에 고무밴드를 고정하거나 문 손잡이에 고무밴드의 중간 지점을 묶은 뒤에 고무밴드의 양쪽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기압을 넣을 때처럼 당길 때는 허리 부분을 당겨준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등에서 견갑골을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한다. 고무밴드 대퇴사 두근 운동.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 운동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대퇴사 두근 운동을 권한다. 대퇴사 두근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커다란 근육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걸을 때 몸무게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주로 사용되므로 많은 시니어가 반드시 단련해야 될 근육이다. 만약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반으로 접어 오른쪽 발목에 걸고 고무밴드 반대쪽 끝을 왼손으로 잡아준다. 여기서 왼발로 고무밴드를 지그시 눌러준다. 왼발로 고무밴드를 바닥에 지탱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주며 허벅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총 200회씩 3세트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을 수평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 스쿼트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뜻한다. 설명만 들으면 하체 운동 같겠지만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이 된다. 스쿼트 동작은 다소 복잡해서 글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유튜브에서 스쿼트 혹은 스쿼트로 검색하면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도 많으니 여러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보자.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어깨 넓이로 서고 두 발은 살짝 외 회전하며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준다. 내가 이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한 것은
이를 통해 큰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두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닌 큰 근육을 단련하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무릎 통증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주저없이 무릎은 그만 괴롭히고 허벅지를 공략하라고 말하겠다. 많은 사람이 장시간 앉아있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허벅지 근육이 뭉친 채로 생활한다. 나 역시 장기간 앉아서 일하는 데다가 오랜 시간을 운전하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뭉친 허벅지 근육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야 앉고 일어설 때나 걷거나 가볍게 조깅할 때 무릎 대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심하게 상하면 아무리 허벅지 근육을 풀고 단련시켜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끔 무릎 통증을 느끼는 초기 단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걸을 때 다리가 아닌 온몸과 마음으로 걷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다. 온몸으로 걷는다는 것은 다리뿐만 아니라 골반, 허리, 복근, 양팔, 눈, 귀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 시스템을 활용해서 걷는다는 의미다. 또는 눈과 귀를 열어놓고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걸어야 한다. 눈으로는 발 앞이 아닌 보다 먼 곳을 내다보면서 귀로 주변 소리를 파악하며 걸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동 반사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더욱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또 걸을 때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 복근과 등 허리 근육이 활성화돼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플 수도 있다. 이처럼 몸이 다소 뻣뻣하고 느려지지만 마음은 어떤가?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는 말처럼 몸과는 달리 마음은 저 멀리 앞서 있다.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넘어지게 될 때가 많으므로 걸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내 몸에 맞춰 신중히 생각하며 걸어야 한다. 특히 인지력 저하나 우울증이 있을 경우 낙상의 위험 또한 높아지기에 주기적으로 검사 받기를 권한다. 감성지능과 정신질환. 나의 시니어 환자 중에 한 분은 밤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아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로 진료 중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대화에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운동도 부족하다 보니 온몸이 쑤신다고도 한다. 전형적인 노년기 우울증이다. 하지만 이 환자는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에 화들짝 놀라면서 이를 부정한다. 또 다른 환자는 남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는 68세 여성이다.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다투게 된다며 가까이 지내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 진료 중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한다.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쉽게 짜증을 낸다. 심지어 불안증을 치료하는 것조차
불안하게 여긴다. 2명의 환자 사례만 봐도 감성 지능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노년기 우울증과 불안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지루하게 나열하라는 게 아니다. 이 같은 환자의 사례는 끝도 없이 많이 있다. 진료 중에 만나는 이러한 환자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현재 감정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며 대화를 하다가도 이야기가 수차례 3000%로 빠지곤 한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성 지능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지능 발달을 위한 5가지 방법. 첫째,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다. 뉴 햄프셔 병원 게리 모욱 교수는 배움의 자세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하며 강조한다. 장년기와 노년기에도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해야만 젊은 시절에 기능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세월은 경험이고 경험은 곧 지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함을 깊은 지식과 배움으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 배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미 아는 것이라 여기면서 상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신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보고 잘못된 태도는 개선을 해야 한다. 남의 말이라면,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연소자의 말이라면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꼰대가 되지 말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학습하고 이것이 숙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시작하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기부터 배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배움을 실천한다면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자연스럽게 성숙함이 우러나온다. 다음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미스터 앤더슨이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렸다. 내게는 생소한 이름이었기에 동료 의사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동료는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으로 앤더슨 센터를 세우고 그 안에 배치된 미술 작품을 기부한 큰손이라고 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재벌 수준의 환자였기에 나는 살짝 긴장한 상태로 입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입원실에서 마주한 노부부는 예상과는 다르게 푸근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마음 따뜻한 그분과 그의 가족들은 입원한 기간 내내 오히려 의료진을 살뜰히 챙기며 모든 의료 서비스에 감사를 표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 로비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기는 백인 시니어들이 있다. 그들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치매가 있는 가족에게 언제나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도 자원봉사자이다. 은퇴 당시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은 노후에도 타인을 위해 가진 것을 베풀며 바쁘게 생활한다. 미국 부촌에 익숙한 아침 풍경 중 하나는 조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미국의 모든 동네가 이런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거나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는 인사는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1%의 부자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이러한 나름의 문화 때문이다. 자신의 좋은 아침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누는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정착해야 한다. 사실 진료를 하면서 오직 내 자신, 내 것, 나를 위한 것, 이것에만 관심을 쏟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종종 베풀고 나누는 습관을 갖추기를 권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태도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은퇴로 인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노화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겪게 되면 베푸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배움의 자세를 익히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나누기 위해서는 물론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여유가 반드시 재정적인 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데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욱 풍성해진다. 자신보다 어려운 타인을 보며 보다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게 되면서 위안과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 종교단체나 동호회 모임에서 일손을 찾을 때 지원해보자. 일을 하면서도 나눔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앞으로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떠올려 보길 바란다. 넷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움직인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 오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운동화의 트레이닝 복장이다. 진료 이후로 강도 있는 운동을 루틴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조깅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한다. 이런 운동은 그냥 설렁설렁 몸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높은 것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어느 정도의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뇌 속의 세로토닌이나 뇌 속의 기정 물질이라 불리는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인 BDNF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런 호르몬이 정신 건강을 호전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 단 자신이 직장이나 일터 혹은 집에서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이를 운동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인간의 뇌는 3개월 이상 같은 동작을 하면 이를 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으로 간주하여 체내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정이 바쁘고 여유가 없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보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 운동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이를 해결하는데 이보다 쉬운 방법도 없다.
마음이 힘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려보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다음은 평안을 위한 숙면입니다. 시니어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은 30에서 48%나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예민해진다. 이는 누구나 아는 진리일 것이다.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커녕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과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루 이틀만 못 자도 문제인데 몇 개월, 몇 년 동안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감성지능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또한 커진다. 시니어들은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다. 55세 이후부터는 평균 6시간만 자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불면증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낮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를 살피면 된다. 낮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피곤함을 느껴서 자꾸 졸게 되면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의 상위 1%의 시니어들은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각 열차를 탄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처럼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나면 어쩌지?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도 브레이크가 있다. 뇌에서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인간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어 세로토닌 부족증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하고 원망하다 그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다. 즉,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 부족인 셈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불면증을 우울증이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기도 한다.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을까?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자. 첫째, 식습관 관리다. 세로토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변하면서 생성되는데 일단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복용해야 한다. 기름진 생선과 육류, 달걀류, 유제품, 콩류, 건과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반면 알코올과 카페인, 조미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세로토닌 결핍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는 주의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기자.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와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이때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해야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쓰인다.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한 트립토판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관리를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숙면을 위해서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셋째,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할 때 트립토판이 뇌에서 더욱 잘 흡수되어 간접적으로 세로토닌 증가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 단, 운동량은 잘 조절해야 한다. 설렁설렁 걷는 것으로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운동을 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운동이 부족한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땀이 날 정도로 살짝 격하게 운동해야만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단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내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낮을 공략하라. 낮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낮잠을 자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늘 피로를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해 판단력도 흐려진다. 몸이 피곤하다 보니 커튼도 젖히지 않고 어둑한 실내에서 전등을 켜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밝은 햇빛이 집안 가득 들어오게 하고 우리 눈에도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찬란할 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을 하든 장을 보러 가든 외부 활동을 하고 일광욕을 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섭취하는 카페인 양도 주의 깊게 체크해보자. 커피는 일단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걸로 하고 오후 12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미국 상위 1%의 건강관리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저자는 이명빈, 출판사는 RHK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명빈,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료 후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노년내과 펠로를 거쳤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고령친화 병동 개설에 크게 기여하여 우수의학자상을 받았으며 병원 최고 경영진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미국 상위 1% 부자 시니어들을 진료하면서 그때 배운 소중한 것들을 한국의 시니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주변 친구 5명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닮아간다. 이는 우리 뇌의 거울 신경세포 때문이다. 이 세포는 특정 행동을 직접 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된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스탠퍼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거울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독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내 모습과 대조하다 보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스탠퍼드 시니어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한인 어르신들을 진료할 때 삶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 책에 묘사하는 스탠퍼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이들을 만나며 자신의 건강을 설계하길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욱 필요하다. 시니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 사고이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하는데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골절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밖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낙상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가 있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 자주 오셨던 83세 남성 환자는 중증 치매이긴 했지만 근육량이 상당했고 넘어져서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은 시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 체조 선수였다. 그래서인지 자칫 넘어질 뻔한 위기에도 근육이 자동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던 것이다. 이처럼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답은 하나이다.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단련시켜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이다.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더불어 수명도 짧아진다. 이런 근감소증의 발병 속도도 50대 이후부터 빨라진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운동의 처방전은 오버로드를 원칙으로 둔다. 오버로드란 쉽게 말해서 근골격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적응한 뒤에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점진적인 과부하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걸어왔고 계속 걸을 것이다. 따라서 걷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한 가지 운동 방법에 인간이 익숙해지는 데는 2개월에서 3개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평생을 걷는 인간에게 걷기는 오버로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 셈이다. 우리 근육에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그것도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운동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는 것이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다. 걷기에서 살짝 속도를 내서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한층 강도를 높여 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관절과 심폐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즉 익숙치 않은 운동으로 전환해 주는 편이 낫다. 이는 시니어들이 걷기 외에 더 많은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데 운동이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고
어려우면 다치기 쉬우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시니어들 중에는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어르신들만 관절 주사를 맞는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과 허벅지 근육을 검사해보면 너무 물렁물렁하거나 반대로 많이 뭉쳐 있어서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무릎 관절이 근육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잘 뒷받침을 해주어야 무릎에 실리는 몸무게가 줄어들어 무릎이 상하지 않는다. 건강한 어깨 만들기. 어깨를 다치지 않으려면 등 근육을 잘 써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견갑골이 제자리에 위치하려면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잠자는 등 근육을 깨워줘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 등 근육을 논할 때는 활배근을 생각해야 되는데 허리에서 등에 걸쳐 퍼지는 편평하고 큰 삼각형 모양의 근육을 말한다. 활배근 강화를 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기구를 활용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고무밴드로 운동할 수 있다. 고무밴드 중간을 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태권도의 기본 자세를 취하듯 고무밴드 끝을 양 옆구리 쪽으로 가져온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견갑골을 등에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뭉친 근육 푸는 법. 신체 부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이로 인한 통증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통증의 원인이 되는 뭉친 근육을 푸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뭉친 근육을 푸는 핵심은 혈액순환이다. 지압받기나 전기장판에 지지기, 온탕에 들어가기, 마사지 기계로 근육 풀기 등 근육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 지압은 누르면서 혈액의 순환을 억압하고 압력을 빼면서 혈액이 돌게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열 치료와 마사지 기계도 자극은 다르지만 혈액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근육의 뭉친 정도나 위치에 따라 방법을 고르면 된다. 지압의 단점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전문 인력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주 받는 게 쉽지 않다. 이때는 폼 롤러를 사용해보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지압할 수 있고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타인이 등을 지압해주는 압력을 거꾸로 뒤집어 내 몸이 폼 롤러에 올라가면서 재현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폼 롤러를 활용해서 뭉친 근육을 찾고 푸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이보다 손쉬운 방법은 바로 마사지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존의 마사지 기계보다 강력하고 뭉친 근육을 때리는 기능도 있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보다 넓은 면적의 근육을 풀 때는 폼 롤러를, 다소 좁은 면적의 근육을 부분적으로 골라서 풀 때는 마사지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폼 롤러와 마사지건을 활용해서 등과 하체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푸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다른 근육과 관절도 중요하지만
이 두 곳이 올바른 자세를 구축하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뭉친 근육이 풀렸다면 근육을 살짝 늘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칭이다. 근육이 뭉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비효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근육의 결을 이해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인간의 몸은 온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앉아있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만약 여기저기 근육들이 쑤시고 저리다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가?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당신은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많아져서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근육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그렇다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뇌로 가서 우울감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2. 췌장과 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3. 혈관으로 가서 내피 기능과 혈관 재생을 향상시킨다. 4. 부신으로 가서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5.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6. 종양으로 가서 종양세포의 사멸을 돕는다. 7. 뼈에서 골 형성과 골 치유를 촉진한다. 8. 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 대사를 원만하게 한다. 9.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현재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운동부터 하면 비균형이 심해져서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에 시작하길 권한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는 걸까? 고무밴드만 있으면 된다. 테라피 밴드라고도 불리는 이 고무밴드는 물리치료에도 흔히 사용되기에 한 번쯤은 접해 보았을 것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다. 고무밴드로 과연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근력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은 저항성 운동이다. 저항이 있어야 근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령은 무게 때문에 중력이 아래에서 끌어당기는데 그 저항을 이겨냄으로써 근성장이 이루어지고 고무밴드는 무게는 가벼워도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 저항을 이겨내 근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럼 고무밴드나 집에 있는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아보자. 고무밴드를 이용한 등과 어깨 운동. 이는 거북목 치료와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자 좋은 자세 구축법으로 앞에서 잠깐 소개한 운동이다. 고무밴드를 등과 어깨에 사용하여 당기는 동작이다. 앉은 자세에서 발 중간에 고무밴드를 고정하거나
문 손잡이에 고무밴드의 중간 지점을 묶은 뒤에 고무밴드의 양쪽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기압을 넣을 때처럼 당길 때는 허리 부분을 당겨준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등에서 견갑골을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한다. 고무밴드 대퇴사 두근 운동.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 운동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상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대퇴사 두근 운동을 권한다. 대퇴사 두근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커다란 근육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걸을 때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사용되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 주로 사용되므로 많은 시니어가 반드시 단련해야 될 근육이다. 만약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반으로 접어 오른쪽 발목에 걸고 고무밴드 반대쪽 끝을 왼손으로 잡아준다. 여기서 왼발로 고무밴드를 지그시 눌러준다. 왼발로 고무밴드를 바닥에 지탱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주며 허벅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총 200회씩 3세트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을 수평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자 스쿼트. 스쿼트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뜻한다. 설명만 들으면 하체 운동 같겠지만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이 된다. 스쿼트 동작은 다소 복잡해서 글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유튜브에서 스쿼트 혹은 스쿼트로 검색하면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도 많으니 여러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보자.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어깨 넓이로 서고 두 발은 살짝 외 회전하며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준다. 내가 이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한 것은 이를 통해 큰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두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닌 큰 근육을 단련하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무릎 통증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주저없이 무릎은 그만 괴롭히고 허벅지를 공략하라고 말하겠다. 많은 사람이 장시간 앉아있거나 운동이 부족해서 허벅지 근육이 뭉친 채로 생활한다. 나 역시 장기간 앉아서 일하는 데다가 오랜 시간을 운전하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뭉친 허벅지 근육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야 앉고 일어설 때나 걷거나 가볍게 조깅할 때 무릎 대신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심하게 상하면 아무리 허벅지 근육을 풀고 단련시켜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끔 무릎 통증을 느끼는 초기 단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낙상 예방을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은 걸을 때 다리가 아닌 온몸과 마음으로 걷는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다. 온몸으로 걷는다는 것은 다리뿐만 아니라 골반, 허리, 복근, 양팔, 눈, 귀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 시스템을 활용해서 걷는다는 의미다. 또는 눈과 귀를 열어놓고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걸어야 한다. 눈으로는 발 앞이 아닌 보다 먼 곳을 내다보면서 귀로 주변 소리를 파악하며 걸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니어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동 반사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더욱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또 걸을 때 양팔을 앞뒤로 흔들면 복근과 등 허리 근육이 활성화돼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나 고관절이 아플 수도 있다. 이처럼 몸이 다소 뻣뻣하고 느려지지만 마음은 어떤가? 마음만은 이팔 청춘이라는 말처럼 몸과는 달리 마음은 저 멀리 앞서 있다.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넘어지게 될 때가 많으므로 걸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내 몸에 맞춰 신중히 생각하며 걸어야 한다. 특히 인지력 저하나 우울증이 있을 경우 낙상의 위험 또한 높아지기에 주기적으로 검사 받기를 권한다. 감성지능과 정신질환. 나의 시니어 환자 중에 한 분은 밤에 도통 잠이 오지 않아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로 진료 중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눈을 뜨고 있어도 대화에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운동도 부족하다 보니 온몸이 쑤신다고도 한다. 전형적인 노년기 우울증이다. 하지만 이 환자는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진단에 화들짝 놀라면서 이를 부정한다. 또 다른 환자는 남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는 68세 여성이다.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다투게 된다며 가까이 지내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 진료 중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한다.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쉽게 짜증을 낸다. 심지어 불안증을 치료하는 것조차 불안하게 여긴다. 2명의 환자 사례만 봐도 감성지능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노년기 우울증과 불안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지루하게 나열하라는 게 아니다. 이 같은 환자의 사례는 끝도 없이 많이 있다. 진료 중에 만나는 이러한 환자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현재 감정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며 대화를 하다가도 이야기가 수차례 삼천포로 빠지곤 한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지능 발달을 위한 5가지 방법. 첫째,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다. 뉴 햄프셔 병원 게리 모욱 교수는 배움의 자세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하며 강조한다. 장년기와 노년기에도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해야만 젊은 시절에 기능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세월은 경험이고 경험은 곧 지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함을 깊은 지식과 배움으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 배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미 아는 것이라 여기면서 상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신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 돌이켜보고 잘못된 태도는 개선을 해야 한다. 남의 말이라면,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연소자의 말이라면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꼰대가 되지 말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학습하고 이것이 숙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시작하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기부터 배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배움을 실천한다면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자연스럽게 성숙함이 우러나온다. 다음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미스터 앤더슨이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렸다. 내게는 생소한 이름이었기에 동료 의사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동료는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에 거액을 기부한 사람으로 앤더슨 센터를 세우고 그 안에 배치된 미술 작품을 기부한 큰 손이라고 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재벌 수준의 환자였기에 나는 살짝 긴장한 상태로 입원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입원실에서 마주한 노부부는 예상과는 다르게 푸근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마음 따뜻한 그분과 그의 가족들은 입원한 기간 내내 오히려 의료진을 살뜰히 챙기며 모든 의료 서비스에 감사를 표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 로비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기는 백인 시니어들이 있다. 그들 모두 자원봉사자이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치매가 있는 가족에게 언제나 전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도 자원봉사자이다. 은퇴 당시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은 노후에도 타인을 위해 가진 것을 베풀며 바쁘게 생활한다. 미국 부촌의 익숙한 아침 풍경 중 하나는 조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미국의 모든 동네가 이런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거나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에서는 인사는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1%의 부자들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이러한 나름의 문화 때문이다. 자신의 좋은 아침을 상대방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누는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정착해야 한다. 사실 진료를 하면서 오직 내 자신, 내 것, 나를 위한 것, 이것에만 관심을 쏟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 안타까운 마음에 종종 베풀고 나누는 습관을 갖추기를 권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태도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은퇴로 인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노화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겪게 되면 베푸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배움의 자세를 익히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나누기 위해서는 물론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여유가 반드시 재정적인 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데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욱 풍성해진다. 자신보다 어려운 타인을 보며 보다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게 되면서 위안과 감사함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 종교단체나 동호회 모임에서 일손을 찾을 때 지원해보자. 일을 하면서도 나눔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앞으로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 떠올려 보길 바란다. 넷째, 몸을 움직여 마음을 움직인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 오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운동화의 트레이닝 복장이다. 진료 이후로 강도 있는 운동을 루틴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조깅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한다. 이런 운동은 그냥 설렁설렁 몸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높은 것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어느 정도의 강도 있는 운동을 해야 뇌 속의 세로토닌이나 뇌 속의 기정 물질이라 불리는 뇌 유래 신경 성장 인자인 BDNF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런 호르몬이 정신 건강을 호전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 단 자신이 직장이나 일터 혹은 집에서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이를 운동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인간의 뇌는 3개월 이상 같은 동작을 하면 이를 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으로 간주하여 체내 에너지 효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정이 바쁘고 여유가 없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해보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문제로 마음이 힘들 때 운동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이를 해결하는데 이보다 쉬운 방법도 없다. 마음이 힘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려보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다음은 평안을 위한 숙면입니다. 시니어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율은 30에서 48%나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예민해진다. 이는 누구나 아는 진리일 것이다.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커녕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과하게 반응하게 된다. 하루 이틀만 못 자도 문제인데 몇 개월, 몇 년 동안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감성지능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 또한 커진다. 시니어들은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이다. 55세 이후부터는 평균 6시간만 자도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노화 과정의 일환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불면증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낮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를 살피면 된다. 낮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피곤함을 느껴서 자꾸 졸게 되면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사실 미국의 상위 1%의 시니어들은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이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각 열차를 탄 것처럼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처럼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나면 어쩌지?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런데 인간의 뇌에도 브레이크가 있다. 뇌에서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인간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어 세로토닌 부족증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책하고 원망하다 그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다. 즉,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세로토닌 부족인 셈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불면증을 우울증이라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기도 한다.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을까?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자. 첫째, 식습관 관리다. 세로토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변하면서 생성되는데 일단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복용해야 한다. 기름진 생선과 육류, 달걀류, 유제품, 콩류, 건과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에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반면 알코올과 카페인, 조미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세로토닌 결핍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는 주의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기자.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와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이때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해야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쓰인다.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한 트립토판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관리를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숙면을 위해서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셋째,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할 때 트립토판이 뇌에서 더욱 잘 흡수되어 간접적으로 세로토닌 증가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 단, 운동량은 잘 조절해야 한다. 설렁설렁 걷는 것으로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운동을 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온다면 운동이 부족한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땀이 날 정도로 살짝 격하게 운동해야만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단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내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낮을 공략하라. 낮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낮잠을 자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는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늘 피로를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해 판단력도 흐려진다. 몸이 피곤하다 보니
커튼도 젖히지 않고 어둑한 실내에서 전등을 켜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밝은 햇빛이 집안 가득 들어오게 하고 우리 눈에도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찬란할 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을 하든 장을 보러 가든 외부 활동을 하고 일광욕을 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섭취하는 카페인 양도 주의 깊게 체크해보자. 커피는 일단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걸로 하고 오후 12시 이후로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미국 상위 1%의 건강관리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